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그때 그 일이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중퇴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제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제가 한참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부모님이셨기에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울타리가 돼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보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 울타리는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 전의 고아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중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뭐 우리 집도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낫지. 조금 머리에 들은 거 있다고 아는 척하는 며느리가 낫겠어요? 전 그냥 애 잘 키워주고 집에 복종 잘할 와이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말도 맞지만 아니 웬만해야지. 안 그래? 어디 저런 애를. 아휴,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라. 난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도 제때 못 나온 애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나름 성실해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뭐 제가 더 잘할게요. 전 무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오빠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오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본 거 없이 노력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갈 돈도 마련해 줘야 하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 한마디에 오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에게 결혼 자금도 보태 주었습니다. 참, 네 남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눈빛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진 않으셨을 텐데.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 혹시라도 힘들면 오빠 찾아오고.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오빠 고마워. 그래도 형수 씨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나 잘 살게 두고 봐.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어쨌든 힘들거나 하면 오빠 찾아와. 무조건 오빠는 네 편이니까. 알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두 다리 쭉 뻗고 계시지.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잘 살아, 이거사. 그리고 이 돈은 너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야.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다. 이거 보태서 시집 가. 에이, 오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이걸 나한테. 아니야, 나도 돈 모았어, 진짜. 괜찮아. 오빠도 어려운데 참.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 오빠 발 떨어진다.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어요. 모든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결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편이 돼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철저한 효자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얘, 어쩜 그렇게 간을 딱딱 못 맞추니? 이게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가? 대충 넣어도 맛있겠다, 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보완할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참고해서 양념장 넣을게요. 그게 말로 해준다고 되니? 요리는 머리만 있으면 한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싱겁고 짜고 아휴. 그러게 집에서 요리 연습 좀 해라. 시집 온 지 그래도 몇 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되냐? 네가 하는 일인데 이제. 뭐? 내가 반말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너무하다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어머 얘 좀 봐. 이게 누구 앞에서 서방을 쥐잡듯이 잡으려 들어? 너 그렇게 배웠냐? 어? 어른 앞에서 그러라고 배웠어? 남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대놓고 저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뻔뻔하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 뭐야? 어머님 계셔서 내가 차마 말 못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당신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냥 맞는 말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게 해. 솔직히 시집 왔으면 이 집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 거지. 뭐? 가풍?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요리 잘하게 좀 책도 보고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너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정말.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겠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냥 순응하고 살면 편할 것을. 참.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만이 늘어갔죠. 애당초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수백 번 갈라설까 생각도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이 참 남편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렀고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도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도 모든 집안의 굳은 일은 제 차지였죠. 어느 누구 하나 제 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저 임신을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이 이 집에 부엌대기 그 자체였어요. 속상한 날이었죠. 가서 기름 좀 짜와라. 방앗간 가서.
한 10병 정도 말해놨으니까 이거 배낭 메고 가면 될 거다. 얼른 갔다 와. 아,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일 끝나면 같이 다녀든지 할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꼭 그래야겠니?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참나.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님도 아이 가져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얼마나 산모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랑 다녀올게요. 난 애 가져서도 다 했어. 그때 당시엔 내과에서 빨래도 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 잔말 말고 기름 짜와. 이미 전화 다 해뒀으니까 가지러만 가면 될 거야. 헛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괜히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니? 이런 것부터 티가 나는 거야. 못 배운 티. 어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댔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돌아서지. 에휴. 시어머니는 본인 때는 내과 가서 빨래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잘만 다녔다며 기름 1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호출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기름 10병을 짜러 갔어요. 8개월쯤 됐던 때라 배가 참 무거웠지만 배낭도 무겁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순간 친오빠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오빠지만 막상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꼴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오빠 역시 저를 보자마자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힘들게 가방 메고 어딜 가는 거야? 오빠를 부르지. 임서방은 혼자 이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임서방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냥 후딱 택시 타고 가면 돼서. 뭐 오빠 안 불렀지. 난 괜찮아. 오빠도 얼른 갈 길 가. 데워다 줄게. 밥은 먹었어? 참 사돈도 너무 하신다. 며느리 이렇게 만삭인데 이런 걸 시켜?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는 참, 그냥 후딱 다녀오면 되는데 뭘. 너무 그렇게 생각 마. 그나저나 오빤 어디 가는 길이야? 거래처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어. 일단 다.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만났는데. 진오빠는 길에서 만난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임신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식사에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오빤 절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죽도 못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임서방이 이런 것도 안 사줘? 너 고기 좋아하는데 더 잘 먹어야지 임신했는데. 아니, 사주지. 그냥 요샌 임신해서 뒤돌면 배고프고 뒤돌면 배고프고 그래서 그래. 새언닌 잘 지내지? 내가 새언니도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참 너 걱정이다. 매번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면박 주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임서방이 잘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힘든 거 없어. 진짜야.
오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긴 하지. 그래서 그래.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오빠. 절 너무나도 걱정하는 오빠이기에 애써 둘러댔지만 오빠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참 그날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을 뒤로하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의 외부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철저히 저를 배척하고 손자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셨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 데리고 잘 거니까 넌 알아서 자라. 우리 귀한 장손 네 손에 맡기면 되겠어? 이 할미 손에 커야지. 네? 제가 엄마인데요. 잠투성이 심해서 자다 깨면 저만 찾아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님, 밤잠 깊으셔서 아이께도 잘 못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아기는 제가 챙길 테니 이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걸요, 어머님. 뭐야? 아니, 할머니가 손주 좀 끌어안고 자겠다는데 싫다는 거냐? 참나. 이런 게 며느리 살이구나. 아주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제가 데리고 자야죠. 그리고 애가 저를 찾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낮에 보세요. 됐다니까. 세훈이 내가 참기마. 너도 참 임시 집안 핏줄 내가 챙겨야지. 넌 성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아들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의 엄마인지 부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라 치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본인 품에서만 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남편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세훈이 엄마인데 어머님이 자꾸 세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세훈이가 나한테 낯을 가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남들은 애 안 봐준다고 하는데 넌 엄마가 애 봐줘도 그러냐? 참나. 이러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연세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복에 겨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짧아? 진짜 애다 애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잉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많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발버둥을 친 거였지만요. 세훈이, 엄마가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으랬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간식해줄게. 손 깨끗이 빡빡 닦아야 해. 싫어.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할머니는 다 해준단 말이야. 세훈이 너 자꾸 이럴래? 네가 이제 7살이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떼쓰면 혼나? 응? 이제 형아인데. 예,
넌 왜 그러니? 어쩜 그렇게 애를 못 봐? 세훈이 이리 와. 할미가 다 해줄게. 부엌에서 얼른 간식이나 가져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왕따인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이마저도 늘 할머니 품에서 나오질 않으니 제가 정말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점차 잘 되었고, 그런 오빠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걸 다 받기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여유도 되고 애 엄마랑 상의해봤거든. 너희 집 하나 얻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에이, 무슨 집이야. 지금도 어머님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해줄 여유 정도는 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하나 해주셨을 건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 꼭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냐? 너 표정만 봐도 알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임서방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분가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오빠가 다 해결할게. 오빠의 아량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생이라곤 오빠한테 도움 하나 못 되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오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공짜는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본인 동생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아가지고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고, 안 그래?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내가 이 집에 사는 식모살이는 생각 안 해? 세훈이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진짜 끝냈어. 알아? 참나. 누구나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나? 어쨌든 엄마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드디어 내 집 장만하는구나. 오빠한테 고맙다곤 했어? 아무리 오빠가 여유가 되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했지. 그래도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너 여태까지 먹여 살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냐며 염치 불구하고 받겠다고 덥석 그 집을 받았고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새 식구 처음으로 나가 사는 거니 저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을 해놓고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 명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안의 윈패는 어디까진가 하고요. 너희 오빠가 해줬지만서도 집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어디 여자 이름으로? 아휴, 못 빼어먹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저희 오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해준 집인데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저를 보고 해준 건데. 그리고 부부 사이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딨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요. 뭐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또박또박 말댔고.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막말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말대 꽂고 산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네 남편 명의로 집을 해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빨대라뇨? 제가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거 임금으로 치면 어머님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주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참나, 이제 와서 빨대라니 기가 막히네요. 말을 하셔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막말을 했어요. 제 막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역설과 막말을 하셨어도 한 번도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에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피해 분간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이제 하다하다 어머님이 내 뺨까지 치려고 했던 거 알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뭐? 엄마가? 네가 분란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엄마 그냥 두고 나온 거야? 너도 참 너다.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꼭 제가 붙잡고 있던 실말의 기대감조차 사라졌거든요. 엄마, 얘 집으로 왔으니까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얼른 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어머님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적장에 저를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계도 다 끝내자고 말이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거는 기대조차 없어, 알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정말 나는 너한테 뭐니 도대체? 끝내자 그냥. 아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냥 온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와서 얘기 끝내라고 한 거지. 어른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록 소리가 열리며 문이 화들짝 열렸어요. 친정 오빠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남편이 질겁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놀랐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 오빠에게 피를 토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말이에요. 내 동생을 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건데 넌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둘이 끝내. 그동안 안 봐도 비디오야. 내 동생이 어떤 수모를 견뎌왔는지 너 같은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넌 마저도 써. 내 주변 인맥 동원해서 너 매장될 각오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네가 이 집에서 살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당장 꺼져. 알겠어? 아이씨, 아파. 아니 형님, 말은 들어보셔야죠. 아, 옳은 말 무시하는 제가 더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요? 닥쳐. 나도 많이 참았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알아?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 때린 거 벌받게 할 거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선처해 줄 줄 알아?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깡패남매 납셨네. 가만 안 둬. 알겠어? 아휴,
이 피 좀 나는 것 봐. 이 나쁜 것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집에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희 오빠 뺨을 날렸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고요. 그야말로 넷이서 뒹굴뒹굴하는 싸움 한판이었습니다. 전 그동안에 당한 분노로 시어머니를 박살내 버렸어요. 머리끄덩이고 뭐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다행히 폭행은 쌍방으로 합의 볼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까지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한 3년은 걸렸어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길고 긴 소송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개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가 놓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늘 불안에 치여 살았는데 그날 잠을 푹 잤습니다. 정말 모든 우울과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저딴 거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면 되겠어? 참나. 아니, 기가 막히네. 내가 받아야지 위자료는.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 시켜주고 사람 만들어놨으면 안 그래?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일해봤자 들어준 사람 일도 없으니까. 항소할 거야. 너 기다려. 이대로 못 끝내. 알겠어? 마음대로 해. 모자가 쌍으로 염치가 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꼭 보내. 알겠어? 아줌마, 당신 아들 잘난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욕심부리다 다 잃었네. 이 집구석 꼴 좋다. 그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들은 벌을 더 받아도 모자라. 알겠어? 아, 정신 못 차렸네. 넌 내가 말했지? 온갖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법정 책임은 이렇게 물고 이제 내가 내린 벌을 받을 차례야. 알겠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한 거,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저런 놈이 감히?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 거래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쉽게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오빠가 얼마나 그동안 남모르게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남몰래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해가며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 팔다리를 묶어놓고 남편은 권고사직까지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날이 막막하니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남편의 사과였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듣게 되니 기가 막히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는데 진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마련해줘야지. 내가 세훈이 아빠인데. 모유 먹고 살라고, 안 그래? 너무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말해서 나 숨구멍 좀 트이게 해줘. 우리 집 지금 너한테 위자료 주고
개털이야.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러니까 너네처럼 없는 집이 더하다고? 왜 그랬니? 내가 더 없어서 무시했어? 인간 말종.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밀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하루 벌어 하루 살든 너네 엄마한테 돈을 어디서 융통해 오라고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쓰레기. 아, 내가 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숨통만 쉬게 해줘, 제발. 우리 오빠가 성공해서 다행이지. 과거에 우리 오빠였다면 넌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겠어? 내가 너네 집에서 매일 당한 거잖아. 넌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릎부터 꿇니? 나랑 결혼한 것도 그냥 날 이용한 것뿐이야. 맞지? 내가 그때 미쳤었지. 미친놈. 어쨌든 잘 살아보렴. 세훈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아빠가 그래도 번듯해야지. 내가 미워도 세훈이 좀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한 거 다 돌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고 일용직이나 알아봐.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많았던지라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 때만 보여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들이 큰일 난 걸 아셨는지 면접 때 잠깐 만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저 본인들 지금 앞길이 답답해서 아쉬워서 한 소리 같았거든요. 실제로 용서가 되진 않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쉬운 걸 알고 나니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고소했습니다. 미안했다. 사돈한테 잘 얘기해서 일하는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줘라, 응? 세훈이 아빠인데 너무하지 않아? 이제 와서요? 됐어요. 진작 잘하시지. 참나, 숨구멍 막히니까 비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요? 평생 반성하며 그냥 사세요. 과거에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 우습게 본 죄 톡톡히 받는 겁니다. 세훈이를 봐서라도 봐줘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이지. 그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어. 미안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지 그 사람은. 그리고 교육도 잘못 받았고 잘못 컸고. 그냥 달게 받으세요. 당신들의 벌이니까.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 지 7년째예요. 다행히 이혼하고 오빠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워킹맘이자 싱글맘이기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에서 살았을 때보다 아이도 훨씬 안정을 느끼더라고요. 모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요. 친정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참 고맙기도 하면서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끼는 요즘이네요.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 우울증은 말끔히 나아졌고요. 지금으로서야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어둠 속에 갇혀있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부터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물론 친정오빠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에요. 오빠도 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참 좋다고 말한답니다. 너무 힘든 삶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작년에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 무거워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에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임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시모가 왜 저를 괴롭히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건만 첫 임신부터 딸이라는 말에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손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니?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미 딸이라고 알게 된 판국에 너한테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집안일 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성별이야 어차피 네가 결정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마 똑같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의 며느리가 처음에 딸을 낳잖아? 그럼 그 뒤로 줄줄이 딸만 계속 출산한다더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힘들다고 아기 낳는 거 포기해서 아들 손자를 못 본 지인들이 꽤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거든. 둘째, 셋째까지 전부 딸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냐 끊어지느냐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야. 이번은 첫 임신이니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소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아들, 손자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고 소녀딸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소녀한테는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해주신 건 그저 아들을 낳게 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주셨던 거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잘 키울 생각이고요. 둘째는 낳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둘째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둘째 계획을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제가 아들 손자를 보여드릴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여쭙자 매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며 저희 부부도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제 몸 상태를 뻔히 보고서도 시모는 집안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던 오지 않던 그건 네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어머님,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배를 보고도 지금 김장날 참석하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사람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빠지면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 공백 누가 채울 건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라. 몸 회복되는 대로 김장 시작할 거다.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사서 먹을게요. 집안 행사랍시고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요? 술판밖에 더 벌려요? 김장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많이 만드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니?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던가. 시애미가 얘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해야 되겠어? 엄마, 이 사람 이제 곧 출산이면 앞으로 얼마나 바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출산날 다가온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의 행사를 무시하는 건데 엄마 보고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니? 이번 일은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구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와서 일손 도와야 할 거다.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날짜에 무조건 참석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거야. 시모는 저희 부부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출산 날보다 출산 전에 김장을 담그는 게 부려먹기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후회할 일을 겪게 될지 몰라 더욱더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통보하시고 떠날 정도로 막 나가시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출산날이 임박해 왔고 시모가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 미리 시댁 집안 김장이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김장을 빠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것도 며느리가 시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었다면 저를 정말 아껴주셨을 텐데 손녀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된 당일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장 당일날 갑자기 뱃속에서 진통이 급격하게 오고 있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진통을 촉진시켰는지 아랫배가 참기 힘들 정도의 진통을 오게 만들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남편은 저를 서둘러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고 잠시 뒤 시부모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출산이 임박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제가 김장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깨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예민한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뭘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너희 이모들이 벌써 엄마 집에 와서 김장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죠. 뭘 적당히 해요? 누구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었는데 그런데 하필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누가 봐도 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왔네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딸 출산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윤서방, 당장 문 닫아주게. 시모와 엄마는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던지 문 밖에서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격한 말이 오고 갔고 저는 심각해지는 진통으로 인해 결국 엄마와 시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만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서 그런지 출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출산에 온 정신을 쏟으라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뱃속에 있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정신을 출산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를 제외한 남편과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남편과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말을 하셨네요. 아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아빠도 엄마를 말렸지만 괜히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시댁 김장을 도와주려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엄마가 시댁에 가신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유는 시댁 김장만이 아닌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의 김치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큰 일이라 그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테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는 온몸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정도의 힘도 없었어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회복실에서 급하게 나가셨네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온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동반되는 빈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셨거든. 장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건강이 약하신 장모님께 대신 김장을 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모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엄마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어.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지 무작정 산부인과에서 나서시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나보고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셔서 따라갔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와 이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셔서 한창 바쁘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일손을 도와주셨어. 그런데 장모님께서 우리가 먹을 김치만 차에 실으시더니 아직 통에 담지 않았던 김치들을 우리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장모님한테 달려드는 걸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시댁의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던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를 정성껏 만드셔서 차에 실어주신 다음 나머지 김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말에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네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 남편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실 문을 박차며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무서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이 사람 이제 막 출산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끝은 안 봐도 뻔하다고요. 엄마는 저와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셔야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으면 그만하셔야죠. 저희 당분간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도 못하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출산 전에 김장하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일부러 일정까지 앞당겼구만. 눈치가 없는 건지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갑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쓴소리 좀 했다고 사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만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김치들이랑 우리 집안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마당에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 내 아들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거라. 이혼 준비하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거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 저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머님이 이상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의 억지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어머님과 인연 끊을 생각은 확고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막대하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누구 도움 받으면서 사시게요?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막아서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모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화를 내셨죠. 남편은 겨우 시모를 산부인과 밖으로 내쫓았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몸이 회복이 되는 동안 시모가 산부인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고 산부인과에 찾아왔지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집에 누워 계신다며 저를 보러 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지셔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모만 아니었어도 엄마의 건강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번 난리를 치신 이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신 후에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에게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만나질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와 제 딸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게 출산 이후 시모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손해배상 처리한다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고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엄마를 버릴 거냐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을 눈감아 준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처음 뵙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를 안으로 모셨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다 남편이 왜 찾아오셨는지 여쭤보자 시부는 어렵게 입을 떼셨네요.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단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다.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희 엄마가 내 암이란다. 얼마 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 중앙에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암이요? 어머님 머리에 암이 있었다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암이 맞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로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하게 될 시 생존 확률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방사선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건 일단 수술이라는데 그 확률이 5% 이내로 상당히 적다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겨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종양이 내 압박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다. 너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구나. 시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희는 시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의 친정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소란을 피우지는 않으셨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길래 조용히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치시던 분이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눈을 뜰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희가 앞에 서 있자 하들짝 놀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셨네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내 머리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다 책임지거라.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히다 떠날 거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입은 여전하세요. 어차피 곧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최상층 병동에서 좋은 시설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봤자 어차피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고 흥분하시는 모습에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옆에서 남편과 함께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시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울부짖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열하고 계신 시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시모는 제발 살려달라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모도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앞으로 시모에게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고 그 전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의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가족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사람의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연이라는 것을 신청해 본다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가 봅니다. 주변 지인분들과도 상의를 해봤지만 한두 명이 얘기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연 신청을 하는 거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임신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네요. 양가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간 고생을 싹 씻겨주는 듯 아내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질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아이가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했던 과거에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는지 아내의 눈물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출산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내야만 했어요. 몸에 무리 가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죠. 아내에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만 쉬게 해줬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이후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사소한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양가 집안 식구들 전부 집에 오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극성이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아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한결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커튼 시공 개인 사업을 하던 저는 일감도 2배로 늘리면서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아내도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부모님 집에 찾아가게 되었네요. 대충 너희 아빠한테 얘기 들었지?
우리도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네 동생 혜정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단다. 혜정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동생이고 뭐고 가만둘 수 없겠네요. 나이가 몇인데 처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기분 좀 가라앉히고 일단 아가씨 오면 이유를 들어보면 되잖아. 뭔 설명을 들어? 지 몸뚱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생각 없이 행동하니 저런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방에 처박혀 있는 거야? 당장 안 나와? 한자리에 모인 김에 그놈한테 전화해서 1시간 내로 달려오라고 전해라. 알겠어? 동생은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뿐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아버지께서 방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동생을 거실로 데려와 앉혔네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동생과 만남을 가졌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말대로 일단 그 사람을 부모님 집으로 부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동생이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길 원했어요. 침착하게 대화로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니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다행히 그 남자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처음으로 동생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의 느낌은 강한 것보단 착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침착해 보이는 말투와 처음 뵙게 된 부모님을 대하는 예의는 인성이 바른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을 주었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딸에게 들어보니 질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사람 같진 않아 보이긴 하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 자네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당황스럽겠지. 하지만 이것도 자네 실수인 건 알지? 결혼 전에 자네의 무책임한 행동을 용서받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네. 이 사실을 자네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시나?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앞질러 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그렇고 혜정이도 처음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직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얼굴 보자는 말을 하시기 전까지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받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보이시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 혜정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오늘 하루 봤는데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연맹하고 살고 있다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짐들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겠지? 지금 당장 자네의 멱살을 잡고 싶네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두고 보도록 하지. 아버지는 부정적인 반응보다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익감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불만 섞인 말들이 입 밖으로 툭툭 나왔지만 동생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만 있었네요.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난 이후 그 남자를 돌려보낸 뒤 아내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동생을 방으로 따로 불러들여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물어보면서 앞으로 정말 인생을 함께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동생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둘만 행복하다면 저희도 크게 바랄 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아버지에게 동생의 확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남자에 대한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지 대화를 하면서도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었고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급하게 모든 걸 진행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에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천천히 생각하길 원하셨네요. 일단 모든 건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고 보려 하시길래 아버지의 의견대로 제가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지금 상태에서 결정해야 할 선택권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둘이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네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 남자의 내면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부른 이유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충 대화를 나눠봤지만 솔직히 많은 의문이 들어서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죠.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나 잡고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쪽이 한 행동이 맞는 건지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결혼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른 이유는 그냥 단순 불장난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제 동생이 불행한 건 원하지 않거든요.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봤고 근무 상태에 대해 물어보니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례인 건 알지만 그쪽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되네요. 혼인신고 전에 임신부터 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어차피 혜정이가 임신을 한 마당에 그쪽도 선택권은 없지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앞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동생 눈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생각 없는 결과로 인해 가족분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혜정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마음 평생 변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앞으로 혜정이와 잘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혔고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으셨는지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네요.
아버지는 동생과 그 남자와의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내세우셨지만 요즘 띠동갑 이상도 결혼하는 시대라서 그런지 동생은 그 정도의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만 봐주길 원했어요. 결국 저보다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안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좋은 점도 안 좋게 보인다면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문제 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네요. 결국 몇 달의 시간 동안 그 남자도 부모님 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생은 출산 이후 결혼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존중을 해주었고 아내는 어수선한 기간 동안 만삭으로 접어들면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네요. 그와 동시에 동생 또한 몸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정신없이 일을 마친 뒤 늦은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잠시 외출을 했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던 순간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땀 범벅이었고 임신한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동네 한 바퀴 돌았다며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임신을 하게 된 이후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있거나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언제나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 땀 흘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네. 더군다나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는 거야? 저녁 11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다고?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럽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랬어. 원장님께서 조금씩 운동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너무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아서 뱃속의 아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그러네. 그렇다고 이 늦은 시간에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혜정이랑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했었다며? 어머니가 이번에는 약속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 당신 괜찮지? 그래도 옆에서 혜정이 잘 챙겨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 그리고 내일 나 늦을지도 몰라. 지방 쪽에 일이 잡혔거든. 올라오면 새벽 시간 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끝난 대로 전화할게. 그렇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고 다음날 잘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새벽같이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그날은 예약이 잡힌 여러 지역을 돌며 커튼 시공을 해야 하는 터라 아침부터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움직였고 틈틈이 아내에게 별일이 없는지 연락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문자를 보내면 별일 없다는 답장이 바로 오곤 했는데 저녁 시간이 거의 가까워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과 함께 산부인과에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나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았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음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 서둘러 팀원들과 함께 커튼 시공을 하기 위해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 느낌에
앞전에 잡혔던 고객님들께 전화를 돌리며 다음 날로 일정을 미뤄야만 했어요.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희와 계약을 했던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안내인의 지시를 받아 낡은 것들부터 철거를 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귓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터라 그곳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철거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충격적인 모습이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들고 있던 자재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그 뒤를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간 아내의 뒷모습을 확인한 뒤 옆칸으로 들어가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인 순간 산부인과 의사의 한마디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처음 가보는 외딴 지역에서 보게 된 아내는 제 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아내의 보호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둘은 홀딩 도어 쪽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채 둘만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은 제 귀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역겨워 홀딩 도어를 전부 부수고 그놈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 쳤네요. 혜정이는 내가 차에 먼저 태웠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것까지 와야 했냐고. 네가 계속 따라오겠다며. 혹시라도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이게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게 왜 나를 버리고 저놈한테 붙은 건데? 너랑은 이미 예전에 헤어진 사이인데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혜정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가 깊겠냐고. 처음 아버님 댁에 인사 온 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 연기 잘하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너 혜정이 사랑하기는 하니?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우린 예전에 헤어졌고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니까. 네가 혜정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매일같이 죄 지은 것 마냥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다고.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얘기하겠어? 뭘 말을 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면 되지. 나는 그냥 너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 곁에 있을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저 집안에 어여쁜 동생이 하나 있더라. 여자는 말이야,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행동을 보여주면 마음을 열게 돼 있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임신하면 뭐다? 결혼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너랑 얼굴 보게 될 일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떠오르지 않겠소? 혜정이는 너랑 함께 하기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해. 겉으론 잘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한테 가 있는걸?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너도 나 생각 안 한 적 없었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 적 없었냐고. 나는 매일같이 후회했어. 그런데 너는 벌써 다른 놈이랑 결혼까지 하고 그 자식의 아이까지 가졌더라. 내가 다가갈 틈은 전혀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거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저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결국 이혼하고 애까지 뺏기겠지. 저번에도 더 있다 가라니까 그 자식 집에 들어올 때 됐다고 허겁지겁 돌아가더라. 한 번만 더 멋대로 하면 그땐 너와의 과거 전부 다 얘기해주겠어. 정신 나간 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절대 우리 남편 집안 건드리지 마. 알겠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으면 내일 나랑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어. 그리고 새벽에 내 전화 왜 안 받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으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놈에게 전화하려다 꾹꾹 눌러 참았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놈의 앞에 나타난 뒤 멱살을 잡아 수십 차례 손을 올렸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보게 된 아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질 못하고 있었네요. 난리가 나버린 산부인과에서 그놈을 무릎 꿇게 만든 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원래 제 아내는 자기 거였다며 정신 나간 말을 계속해서 떠들어대며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놈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한 순간 혜정이가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아내는 엄청난 충격 때문인지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몰아친 많은 일들 때문에 저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내는 분만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놈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생도 부축해 자리를 옮겼네요. 그렇게 부모님과 처가댁에 전화를 한 뒤 아내가 출산 준비를 하는 곳에 산부인과를 알려주었고, 이 문제로 산부인과에서 난리친 저와 그놈은 경찰서로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놈은 자신이 되려 피해자라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미진이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런다고 꼬리 내릴 것 같아? 제대로 정신 나간 놈이구나. 네가 하는 이런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 우리 집안 너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 났다고. 미진이는 과거에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따라다녔는지 정말 한심하다. 너는 꼴랑 10년 만났잖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관계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네 자식일 것 같냐?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것 같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아이 내 아이야. 그렇게 궁금하면 유전자 검사 해보던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놈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경찰서에서도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놈을 절대 용서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보니 아내가 출산을 했다며 서둘러 산부인과로 오라면서 동생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가 아내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출산을 끝냈지만 불행히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혜정이는 유산을 하게 되면서 수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내도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 떨구고만 있길래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 처가댁과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했네요. 정막이 흐르는 회복실에서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경찰서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경찰서에서 그놈이 당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나보다 더 오랜 기간 만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놈이 그토록 날뛰는 거야?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되돌려놔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 우리 아이 맞는 거지?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되잖아. 미안해. 이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야. 지금까지 숨기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 그 사람과 오랜 기간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과 만나기 전에 헤어졌었다고. 그렇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회사 회식 날 늦을 것 같아 당신한테 얘기한 적 있었잖아. 직장 동료 언니 집에서 자고 회사로 바로 출근한다고. 그런데 그날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서 간단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헤어지려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 너무 놀라 급하게 회사로 출근했지만 그때 이후부터 당신에게 항상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이 들었는데 하필 1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게 그날 하루로 인해 내 몸에 변화가 왔고 테스트 결과 임신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을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으니까 나만 조용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어.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혼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힘이 들더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당신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어. 그날 당신은 나보다 그놈에게 더 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겠지. 그때 그놈이 접근했어도 강하게 뿌리쳤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생활을 유지했을지 몰라. 이 모든 건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오늘 이후 우리는 남남이 될 거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적인 처벌은 넘어가지 못할 거 알고 있지? 10개월 동안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꿈만 같았고 일이 힘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남자의 아이라니. 당신 정말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게.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아내 옆에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모든 걸 숨기려 했던 아내는 결국 자신의 죗값을 받게 되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아내를 향한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출산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흔들어 댔습니다. 아내와 그놈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처벌과 함께 이혼 위자료까지 전부 받긴 했지만 저는 그놈에게 이미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데려갔고 거기에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미 저는 패배한 사람이었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저와 몸이 망가져버린 동생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내렸음에도 저는 아내와 그놈을 아직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내린 죗값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하루하루 너무 괴롭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의 삶이 적응되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그렇고 1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집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롭네요. 물건을 치우고 있지만 작은 방에 아이의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것부터 해서 제가 직접 신중하게 골라 사놨던 것들을 보고 있으니
10년 동안 그냥 꿈을 꾼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위로의 말을 듣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라 얘기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